오늘 그 제18회 수원 민주주의 시민 아카데미 특별 기획으로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라는 제목의 김희교 교수님을 좀 초빙을 했는데요. 김희교 교수님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광운대학교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와 그다음에 중국 포단대학에서 중미 관계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역사 비평 편집위원을 지내셨고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간의 이름을 알린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김희교 교수의 저서인 짱깨주의 탄생 요 책을 추천하면서부터인데요.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계열의 방송과 라디오, 신문 등에 많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매불쇼 등등에 많이 나오셨고요. 굉장히 어렵게 모신 분인데 송구하게도 다음에 좀 사람들 많을 때 또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랑방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중국은 단순히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 정도가 아니고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중국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한 3달 정도 머물다 왔는데요. 아마 뭐 강의록은 꽤 어렵게 작성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쉬운 이야기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맞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적용할 경우가. 민주시민의 이 이해관계가 다르고 재벌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당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들이 도대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요청받은 글을 쓰면서 지금은 인조 시기에 남한산성 침략받았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는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비유를 제가 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단순히 국내 민주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발담고 있던 이 세계가 굉장히 큰 진폭으로 흔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국내 민주주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현 대통령과 어떻게 싸우느냐, 혹은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집권하느냐, 이런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세계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어쩌면은 국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이상한 대통령이 들어서서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이상한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지금 전 진구의 변동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쩌면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중국을 중심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전에 없던 중국에 대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무역 적자가 났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지난 30년 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싫다고 좋냐 싫으냐 이렇게 물으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한 80% 정도나 돼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더 이상한 일은 미국이 좋냐 싫으냐 물으면 미국이 좋다가 약 80% 정도 나옵니다. 이건 그 이전의 시기와는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지는 현상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정합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사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조작하기 쉽고 동설하기 쉬운 경로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제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책을 쓰는 길, 책과 논문을 쓰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책과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게 전파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책을 한 권으로 제가 이름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이 걸려야 무슨 책의 저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데요. 방금 소개해 준 대로 제가 아침에 유튜브 김어준 방송에 잠깐 나가면 100만 명이 시청을 해요. 그리고 홍사원의 경제수에 나가서 1시간 동안 떠든 것을 일주일도 안 돼서 30만 명이 넘게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 했을 때 그 피드백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을까요?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해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런 디지털 시대 때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중국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하면 굉장히 속이기가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닐 텐데 중국 지금 굉장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몇몇 언론만 합의하면 이런 정보를 쉽게 유통시킬 수 있어요. 근데 디플레이션 빠졌다고요? 역사상 2차 세계대전 때 디플레이션 일어난 거 빼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달간 중국 경제가 원하는 지표가 안 나오니까 벌써 퍼져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이 다 디플레이션에 빠진 거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80%의 국민들이 중국이 싫어 이런 응답을 하게 되고요. 또 80%의 국민들이 미국이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중국에 대한 정보의 편향성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들게요. 이게 베이징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예? 공사하려고 펼쳐놓은 공터. 예, 여기 이게 아마 104층짜리인가 그렇고요. 이게 그 유명한 CCTV 건물입니다.
이 블록인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 아직도 계속 공사 중이에요. 중국이 망한 것처럼 하지만 베이징의 한복판에서도 공사 중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입니다. 하늘. 제가 베이징에 3달 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있었던 날이 한 3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런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하늘이 나타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인들도,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하늘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시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중국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감정을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활용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중국을 대한민국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대하게 만들어요.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뭐 더러운 국가다 이런 해모의 방식을 대하게 합니다. 그거 벗겨내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중국 망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가가 문을 닫을 것 같지만 그 부동산 문제는 국가가 의도하고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부동산 개발을 혼란시킨 기업 몇 개를 문을 닫게 해서라도. 지난 10년간 중국 부동산이 수치로 34%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 대도시는 뭐 100%, 200% 인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들 미래 세대는 대도시에 집을 가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를 잘 만나지 않으면. 그럼 이랬을 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처럼 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서 부동산 값을 계속 올려가면서 그래서 소위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요. 안 되죠. 부동산이 그렇게 거품이 생기면 깔아앉혀야죠. 지금 중국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한두 개 좀 문 닫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커피인데요. 라떼입니다. 라떼. 이 커피를 만든 회사가 럭킨 커피라고 하는 커피 회사인데요. 이 커피 회사가 굉장히 재밌는 것은 럭킨이라고 하는 이 커피 회사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스타벅스를 능가하려고 막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장세가 너무 가팔라서 미국 주식회사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IPO도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이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뒷조사를 해서 회계 부정으로 이 커피 회사를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팽개쳐 버렸어요. 중국에서도 모든 주식이 백지화되어 버리는 결과까지 나타날 때까지 완전히 미국의 한 방에 이른바 속된 말로 골로 갔습니다. 이 커피 회사가 그냥 죽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한 것이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장을 쫓아내고 다시 회사를 가다듬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른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창의정보광법으로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 했어요. 뭘 했느냐? 마오타이라는 술 아시나요? 중국에서 가장 제일 비싼 술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마오타이라는 술을 커피에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마오타이 맛이 나는 커피, 이게 그 표지입니다. 이걸로 떴어요. 그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에서는 스타벅스를 누르고 가장 많은 커피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과 등을 쥐면 안 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도 그들 방식으로 새로운 혁신 방법들을 가져와서 살아나고 있어요. 이 핸드폰은 화웨이 핸드폰입니다. 메이트 60이라고 하는 7나노 반도체 칩을 사용한 거예요. 이게 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냐 하면, 미국은 반도체 제재를 중국에 하면 중국이 영원히 미국을 쫓아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도체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는데, 그분들도 계속 믿고 있었던 것이 중국 칩은 한국에 따라오는 것은 불가능해였어요. 그 신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딱 4년 만에 추격했어요. 이게 7나노 칩을 사용했습니다. 어젠가 그제 이 하웨이에서 노트북에는 5나노 칩을 사용했어요. 따라옵니다. 미국 제재한다고 중국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중국은 혁명을 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중국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온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왜 IMF를 맞았습니까? 우리는 투기자분들이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해서 IMF를 맞은 거예요. 중국은 절대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나왔다 한꺼번에 썰물처럼 나갈 수가 없게 구조장치를 해놨어요. 왜 반도체 7나노가 되었을까? 중국은 일단 시장이 있어요. 그죠? 자본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특히 중국은 국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 자본을 특정한 영역에 동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원도 있습니다. 그죠? 중국은 모든 히토리의 60%, 거의 모든 히토리의 60%를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기술자도 있어요. 중국에는 수많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그리고 세계 유명한 저널에 가장 많은 좋은 논문을 쓰는 사람이 중국인들이에요. 이미 미국하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없느냐? 기술만 없어요. 그럼 그 기술은 시간만 주면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 민주 시민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중국 안 무너져요. 무너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난 5천년간 우리의 이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이웃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GDP가 15,000불이 될지 20,000불이 될지, 아니면 또 떨어져서 10,000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의 이웃 국가이자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자 우리의 중요한 자원 공급처이자 우리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절대 영원불변입니다. 요소수 사태 일어났죠. 요소수가 2년 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근데 왜 다시 벌어졌을까요? 중국의 가성비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화물차 하나 운영하는데 그 이익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거기에 요소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2배, 3배, 4배 들어가면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가져갈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기업이 손해보겠어요? 안 봅니다. 그럼 결국 노동자들을 덩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소수 같은 정도는 싼 국가에서 싸게 들어와서 써야죠. 그래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중국 요소수를 계속 쓰는 거예요. 한때 60% 후반대까지 요소수 중국 수입률을 늘렸다가 지금 90%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유는 싸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국가가 부랴부랴 뭐 다변화한다고 베트남으로도 수입하고 인도네시아로도 뭐 수입하고 이래서 다변화한다고 하죠.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돼요. 안 싸지는데요, 가격이. 외교를 잘못해서 벌어지는 비용들이 전부 하나씩 둘씩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요소수 하나의 비용조차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한테 부담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왜? 대통령이 중국 싫어해서. 왜? 대통령이 중국은 망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중국하고는 하루빨리 이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 죽어요. 누가 죽느냐?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죽는 겁니다. 물가 다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대느냐? 중국이 우리를 위협한다. 지난 30년간 위협했나요? 지난 30년처럼 외교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외교를 잘못하고 자기가 70년대식의 싸우자 방식의 외교를 하는 결과를 전 국민들한테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 안 망합니다. 이 조그마한 커피 하나에도 혁신을 해서 스타벅스로부터 독립해서 스타벅스를 눌렀어요. 한국 어떻게 보도하는지 아세요? 중국의 애국주의가 이런 커피를 마시게 했다. 이렇게 보도해요. 웃기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언론들이에요. 중국의 14억 인구입니다. 그 14억 인구가 다 애국주의를 가지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전히 애플이 가장 많이 팔리는 핸드폰 중에 하나고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파는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데도. 왜? 소비자들이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제일 좋은 걸 씁니다. 다만 같은 값이면 국산을 쓰려고 하죠. 그리고 같은 값이면 싸울 때는 자국산을 사주려고 하죠. 혁명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은 좀 더 강합니다. 그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커피, 이게 제가 사서 마시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신기해요. 마오타이 한 방울 떨어뜨렸다는데 커피에 마오타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이게 이 커피집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주문을 해서 들고 나가야 됩니다. 다 QR코드로 주문을 해서 가져가는 건데 이게 다 가방이 배달할 가방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요. 이 화웨이 폰 나올 때 한국에서는 뭐 무슨 잠깐 기존에 사왔던 칩 깔아 끼워서 조만간 동난다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이미 아마 우리나라 국민 한 대씩 가져도 될 만큼 팔렸어요. 이미 예약이 줄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7나노를 넘어서 5나노까지 생산하겠다고 들어가 있어요. 출시했습니다. 중국 안 없어집니다. 이게 중국 CCTV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지은 지가 한 20년쯤 됐을까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북경에 가서 이 건물을 보고 그때는 이 건물 외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건물만 뚝 서 있는 거 보고 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묘한 기분이 들었냐 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잘 살지 못했고 지금처럼 GDP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이런 건물은 우선 가성비로 따지면 최악의 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해 드릴까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 건물이 삼성 건물이에요. 삼성은 지금도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왜? 이 공간이 다 돈이거든요. 여기 땅값은 서울시 한복판의 땅값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 공간 하나가 엄청난 돈이죠. 그걸 이렇게 비운 거예요. 이걸 처음 보고는 이 사람들 정말 허세 많이 부린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한 건, 야, 이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의 그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하게 됐느냐? 이 건물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베이징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글인데 그 글에 들어서는 건물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지어요. 첫째, 건물을 똑같이 단 하나도 못 짓게 해요. 허락을 안 내줍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술성이 있어야 허락을 내줘요. 이런 건물은 삼성이 짓고 있는 이런 건물은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라면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그들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 백화점에 가서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표시죠. 우리는 밑에 것만 있어요. 위에 하나가 돼 있어요. 물론 중국의 모든 화장실이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중국의 가장 좋은 백화점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도 비싼 땅에 비싼 백화점은 한 평당 그 임대비가 엄청납니다. 그 임대비를 불구하고 애를 데리고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현대백화점이나 갤레리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가면 심지어는 최근에는 남자 여자 화장실을 층별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왜? 돈이거든요. 화장실 하나 없으면 상점 하나 넣을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여기가 훈춘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안 나온 사진을 제가 다운을 못 받아서 제가 나온 걸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춘이라는 지역인데, 정세현 장관님까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훈춘이라는 지역인데요. 이쪽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쪽 땅이 러시아예요. 이게 북한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 있는 게 중국 땅이에요. 이렇게 3개국이 땅을 들이고 있어요. 중국은 여기에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이 지역을 삼국이 공동개발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평화로운 지역으로 변하는 거죠. 지금은 적대적인 진영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 있는 철교도 수리를 하고 해서 많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뤄집니다. 북한도 내심으로는 여기 빨리 참여하고 싶어 해요. 이게 왜 안 할까요? 우리나라 관심이 없어서. 우리나라만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자 그러면 이 지역이 평화지대가 돼요. 이 지역이 평화지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싼 값에 석유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고속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동남아시아까지 계속 고속철을 깔고 있고요. 옆으로는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고속철을 깔고 있어요. 서울부터 서울부터 두만강까지만 고속철을 깔면 그 루트를 통해서 유럽과 교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교역비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최소한 3분의 1 이상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상품 가격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는 겁니다. 석유도 싼값에 들어오고요. 교통 물류비도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좁은 땅덩이에 있는 국가,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는 국가가 엄청난 새로운 시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했죠. 북풍정책을 했습니다. 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 하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 저 동쪽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혔 때문에 시급하게 여기에서 뭔가 출路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북한 핵을 만들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소프트랜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구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까요? 남한만.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됐을까요?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그러든 말든 우리는 질러버렸으면 어땠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쉬움입니다. 막판에 좀 질러버리지 했다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렇게 해도 미국이 어떻게 못해요. 지금 베트남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렇게 해도 미국이 우리한테 뭘 못합니다. 왜? 지금 국제 정세상 미국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손을 잡자 제일 먼저 미국이 한 게 뭐냐?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쫓아가서 우리하고 잘해보자고 액을 복걸한 거였어요. 베트남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너 뭐 줄래? 중국한테 너 뭐 줄래? 그러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는 안 왔지만 지난주에 베트남으로 갔어요. 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 철도 안 한데 그거 보수하고 2개 더 넣자 라고 말했어요. 지금 외교는 옛날 미국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해서 미국의 말을 안 들으면 아무런 외교적 방법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만 1970년대 세계를 장상하고 미국 밑에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약한 베트남도 안 그래요. 중국도 러시아도 이거 어떻게 좀 잘해보자.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게 절대 우리의 국가 이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인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점에 있어서 딱 일치해요. 중국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불안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중국이 바라는 것 제1번이 안정이에요. 안정. 그 안정을 공고화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중국은 무슨 돈이라도 될 겁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극우 대통령이 집권했어요. 말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이 양반 집권하기 전에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 중국하고 단교할 거야. 그런데 딱 집권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냐 중국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상당한 금액의 돈을 통화스와프를 하자고 합니다. 중국 아마 해줄 거예요. 왜? 전략적 이익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한국은 훨씬 더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일에 중국이 돈 되게 할 수 있어요. 북한의 통일 비용 뭐 어쩌고 저쩌고, 북한과 통일 비용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경제 비용의 몇 배가 된다 이딴 소리 바보 소리예요. 북한하고 길만 트면 돈 될 곳 천지로 있습니다. 한국에 안 돼도 돼요. 그리고 돈을 대서도 본전 이상 뽑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북쪽으로 엄청난 시장과 엄청난 자원이 있어서. 중국 우리하고 잡아먹으려고만 하지 않아요. 당연히 중국도 한 개의 국가고 우리도 한 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충돌하고 경쟁하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 중국도 여전히 한국하고 잘 지내서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가이고 그들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민주시민들은. 중국에 지금 엄청난 핵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마오타이인데요. 여러분 마오타이 술 마셔보신 적이 아마도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 마오타이의 그 투박한 비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마오타이를 일반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을 때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이면 사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하느냐. 최소가 마오타이 제일 싼 게 40만 원이에요. 이런 거는 거의 100만 원씩 넘는 술들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혁신을 통해서 했어요. 젊은 세대에 새로운 트렌드에 감각을 입히고 포장을 바꾸고 광고를 하고 세계 최고의 술임을 입증하고 이 마오타이의 주가 총액이 삼성 주가 총액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런 일을 벌어진 거예요. 이 중국 전기차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전기차와 실제 중국 전기차를 보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냥 굴러만 가는 엉성한 트럭 정도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굴러다니는 데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전기차가 수십 종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자동차들이 중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중에서도 이 중국 전기차는 작년 기준으로 한 30% 포션을 차지했어요. 판매 포션. 삽니다. 왜요? 보면 사고 싶어질 만큼 품질과 디자인이 따라왔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디자인이 따라왔습니다. 저도 일부러 이 전기차들을 불러서 타봤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중국을 전공했고 중국의 가급적 좋은 모습들을 한국에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평범한 소비자여서 좋지 않으면 중국 물건 하나도 안 씁니다. 제 집에 중국 물건들이 하나씩 늘고 있어요. 첫 번째 는 게 그 로봇 청소기입니다. 중국 로봇 청소기, 특히 로봇락이라고 불리는 청소기는 이미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한국 시장에 한국 백화점에 다 팝니다. 15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계의 LMS라고 불려요. 실제 청소를 시켜보면 상당히 편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 제품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건 장이모가 게리매하는 공연이에요. 저 라스베가스에서도 뉴욕에서도 미국의 최고의 공연들을 꽤 봤는데요.
미국식 공연과는 완전히 다른 공연이죠. 이거 그냥 자연 한가운데 이 여기에 계림의 그 쭈삣쭈삣한 산들을 배경으로 이 연극을 공연을 해요. 이 흐르는 강물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중국 중요한 관광지에 그들의 특색을 달려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시면 꼭 한번 근처에 있는 이 공연을 찾아가서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선하실 겁니다. 중국에 가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지가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거짓말이 아니고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경제적으로 하면서 최기층 사람들이 이를 먹고 살려는 노력을 계속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요. 제가 3달 동안 중국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현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QR코드로 다 처리돼요. 이 사진은 이 글이 공연하는 친구인데요. 돈박스 대신에 QR코드 이렇게 넣고 있어요. 주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돈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가면 모든 게 생소하고요. 그 모든 것이 QR코드로 다 됩니다. 음식점에 가면 정보를 부르지 않고 QR코드 쭉 찍으면 면은 다 떠서 그것을 누르고 그 주문을 하면 오고 그 다음 계산도 그 자리에서 그냥 QR코드로 하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도 혁신의 근거지이지만 중국도 또 다른 혁신의 근거지예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가난한 농업 국가로, 그것도 물론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탄처럼 살려고 하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탄처럼 다시 돌아가서 살려고 할까요? 모든 기반이 다 변해서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방식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미국만 바라보고 그 혁신을 배우고 학습하고 모방할까?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모방하던 것이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뭔가 배우고 모방하고 따라해야 될 것들이 우죽순처럼 생겨요.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가들이 우리 언론들이 주로 하는 말이면 중국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시장은 중국이 아니어도 세계 1위가 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안 팔려요. 그게 가성비로 1위든 디자인으로 1위든 품질로 1위든 성능으로서 1위든 왜 삼성이 여지껏 살아남아 있습니까? 칩에서는 1위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삼성은 사드 때도 유일하게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국도 그거 안 사면 안 되니까. 보복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글로벌 시장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중국한테 밀린 게 아니고요. 중국 상품이 급속도로 세계 1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벌써 훨씬 초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중국 애국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중국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러 가야 됩니다. 이거 또 하나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끊으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엑스포 발표하기 그날 오후, 그날 발표 저녁에 하는 그날 낮에
매불쇼에 잠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미래 예언을 하는 일은 거의 안 하는데 그 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엑스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만약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면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과 얼마 전에 중국이 아프리카의 단 한 국가도 빼지 않고 모든 국가를 불러서 중국에서 1대1로 회의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이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상당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그랬죠. 미국이 오케이 하면 그런 것들은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은 중국이 지구의 절반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시안 국가에도 맹장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도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아시아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중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국제 행사를 유치할 거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우리 아마 아프리카에서 한 표를 얻었던가 한 표도 못 얻었던가 했을 거예요. 국제 행사는 그게 다 그 국가 하나가 하는 행패인데요. 중국이 왜 히토리를 60% 광물 자원을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까? 그 똑같은 이유예요. 중국은 이미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노력했어요. 덩소평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광물 자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서기를 보완한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대1로예요. 1대1로를 우리는 계속 어떻게 성장하냐면 아프리카 피 빨아먹는 그다음 아프리카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독하는 이야기예요.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국가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손해볼 짓을 왜 하겠어요? 아프리카 국가의 기반시설, 철도, 항만, 길 이런 것을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돈은 없어요. IMF에서 해주나 안 해줘요. IBRD에서 해주나요? 안 해줘요. 미국이 해주나요? 안 해줘요. 돈 안 빌려줍니다. 다 신용 등급이 안 돼서. 그 중국은 해줘요. 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중국 이해관계는 뭘까? 광물. 그렇게 해서 세계 광물 자원의 60% 이상을 지금 획득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진다? 그러면 이 허브로서의 플랫폼으로서의 중국을 완전히 잃는 거예요. IPEF라는 서방 국가들과 같이 무슨 공급망 연대를 한다. 그 말짱 사기입니다. 아니 무슨 자원이 없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무슨 공급망 연대를 합니까? 그 말짱 사기예요. 말장난이죠.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공급망 연대를 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야죠. 중앙아시아로 가든지 인도네시아로 가든지 베트남으로 가든지.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쉽지 않아요 이제는. 왜?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왜 그 바쁜 사람이 왜 베트남까지 날아갔을까요? 그런 거 하려고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밥 먹고 뭐 클리는 구경하고 무슨 아이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무슨 국빈 초청했다라고 좋아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 길들을 따라서 이 길을 뚫고 이 길 끝에서 자원을 가져올 루트를 만들어야 될 때 왜 세계가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까? 한국엔 중국이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나쁘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있고 중국이 세계를 해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중국도 정말 세계와 더불어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이거 뭐냐면
슝안이라고 하는 시진핑의 도시라고 부르는 베이징에서 한 1시간 반 정도의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보고 왔는데요.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일종의 대규모 정수단지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물을 깨끗하게 해서 이걸 가지고 주변 지역의 농촌과 같이 더불어 사는 친환경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완벽하게 친환경 도시, 자체 순환이 가능한 시범 도시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건 그게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하나의 모델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왜 깨끗해졌을까? 한국은 계속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외부로 다 쫓아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도하면은 사기예요. 이게 베이징 대학 구내인데요. 여기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은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든가 전기 자전거를 타든가 전동차를 타요. 가장 많이 타는 게 여기 보이는 이 전동차입니다. 근데 이거 전부 전기예요. 베이징에는 단 한 대도 휘발유 경유를 쓰는 오토바이를 허락을 안 해줍니다. 없어요. 그리고 베이징 시내에는 저녁 시간 몇 시간을 빼고 화물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공공버스와 화물차들을 다 전기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자동차 대수를 아예 꽉 정해놔요. 예를 들면 1000만 대는 절대로 못 넘긴다. 그리고 번호판을 1000만 대밖에 안 줘요. 그래서 한 대가 없어지면 다른 한 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베이징 번호판이 엄청나게 비싸요. 베이징 번호판을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살 때 전기차를 살 수 있게 각종 세제 혜택부터 다양한 장치를 갖춰요. 그리고 모든 아파트 지을 때는 반드시 전기차 전기를 댈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요. 그렇게 시스템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 결과 베이징의 하늘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전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열해야 돼요. 중국이 싫고 미국이 좋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나쁜 놈이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외교나 국가를 대하는 것은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막연한 사물을 대하듯이 있는 그대로 감정을 제외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외하고 대하면 우리가 중국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하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중국 상품과 싸우는 걸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로봇 청소기 로봇 라드기 1위다.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대부분 중간재를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심플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중간재를 팔았고요. 반도체를 팔았어요. 중간재는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중국재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걸 왜 쓰겠어요? 그래서 점점 경쟁력이 떨어오고 있는 차에 외교까지 이러니까 굳이 한국재를 사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반도체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제재 때문에 한국이 한 편을 섰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독자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고 자립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중국 걸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가급적이면 한국 걸 안 쓰려고 준비 중이고 이러는 과정에 점점 마켓세어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떤 제품이든 첫 번째 방법은 이기는 겁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대부분의 제품들이 반도체 빼고는 이미 다 중국에 역전당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배터리가 뭐 세계 최고고 삼원계 배터리가 뭐 리튬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보다 월등하게 거리가 맞춰가고 다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뭐 OLED 패널이 우리가 최고고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화장품으로 먹고 살던 것도 화장품도 이미 중국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의 품질을 다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것을 만들어내어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의 부흥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조업 부흥이 될까요? 노동자 정책을 이따구로 하는데 누가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까? 중소기업을 이따구로 취급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제조업이 성행하겠어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A부터 Z까지 다 해서 팔아먹고 사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경쟁력 제로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알게 모르게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직구할 때 쓰는 플랫폼이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알리바바의 계열사인데요. 그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회사들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그 모든 그 필요한 부속 회사들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이른바 합작을 해서 인수하지도 않아요. 공생합니다. 플랫폼만 만들어주고요. 실제 운송은 다른 중소기업한테 시켜요. 샤오미 같은 데는 심지어 이쑤시개도 팔게 해줘요. 알리익스프레스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도 아마 대한통운하고 합작한 거를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대한통운과 같은 회사를 만들지 않아요. 만들려면 만들죠.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의 경영을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시스템과 이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중국 욕하기 전에. 두 번째는 공생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모든 것이 우리 아래에 있었다가 이제 역전됐어요. 벨이 꼴리죠. 저도 꼴립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옛날에는 직사 대접을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사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시큰둥해요. 한국이 위상이 그만큼 중국에서 떨어진 거고 중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중국이 잘하는 거, 중국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분명히 빈틈이 있어요. 예를 들면 BTS와 같은 아이돌 그룹 아직 중국 못 만들어요. 문화산업 이런 건 아직도 한국이 최고예요. 이런 경쟁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태리가 디자인이나 의류로 그 조그만 나라가 100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빨리 찾아서 해야 돼요. 제조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러면 있는 걸 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문화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화산업은 뭐가 필요하느냐?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그 이미지 싸움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왜 이래?
제가 54개 국가 외교 관계자들과 3달간 같이 밥 먹고 합숙하면서 워크숍을 하다가 왔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야, 니네 대통령 왜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걸. 한국의 이 경쟁력이 있는 문화상품을 지금 외교 때문에 중국에 못 팔아먹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삼성 반도체보다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중국이 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안 쓰려고 해요. 공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5,000년 동안 기죽지 않고 잘 살아왔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 중국이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못 하는 거 있어요. 안 하는 거. 그걸 찾아내서 하면 돼요. 샤오미 정수기가 샤오미 정수기가 중국에서 로봇 청소기로 중국 시장을 다 장악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청소기는 여전히 팔려요. 잘 팔립니다. 왜? 다이슨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런 것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계속 뭐 중국으로부터 탈중국 해야 된다.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타령하고 있는 건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국은 이제 좀 세계 이야기를 합시다.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히기로 결심을 했어요. 트럼프가 본격화 시작을 했고 바이든도 그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저앉히려고 처음에는 관세를 때려 올렸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 IRA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중국 봉쇄한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이 이미 배터리는 중국과 미국 법을 피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합작을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배터리는 중국이 완벽하게 승리해버렸습니다. 얼마만큼 타협하느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전쟁입니다. 칩 팔지 말라, 장비 팔지 말라, 이런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1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싸움에서 승패가 날 겁니다. 이 승패에서 미국이 이기면 미국의 패권이 좀 더 지속될 거고요. 미국이 이기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급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느냐? 우리는 이런 식의 사고밖에 안 해요. 아니에요. 패권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센 두 국가와 그 밑에 또 힘센 열 몇 개의 국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중국이 미국처럼 옛날에 미국이 패권을 장악해가 있던 것처럼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군사력도 1등이고 그럴 관계로 가는 것은 검색이 내 불가능입니다. 또한 미국이 다시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공백이 있어요. 제조업이 없고요. 자원개발이 불가능해요. 그런데가 미국의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망개져 있어서 미국은 지금 미국의 국내 문제조차도 해결을 못해서 중국한테 가서 펜타닐 팔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에서 한 2달 머물렀는데요.
그 미국이 자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이런 도시들조차 이미 밤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노숙자들이 도시를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럼 노숙자들이 왜 생길까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개져서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만드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총기가 난무해도 그것을 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럼 민주주의가 다시 강성해져서 옛날의 북이 영화를 찾아올 수 있을까? 없어요. 지금은 미국의 가장 우방국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 미국 말을 안 듣잖아요. 미국 말 듣는 국가가 이제 없어요. 대한민국 빼고. 일본도 겉으로는 듣는 척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들어요. 우리 대통령만 열심히 듣습니다.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는 한쪽 편을 섰어요. 미국이 이길까요? 아니요. 이게 미국에 나온 논문인데요. 미국이 지금은 중국을 제재의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일방적 제재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1970년대 이전부터 미국이 해온 제재를 통틀어서 분석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성공하는 13%, 동맹이 가담해줬을 때 21%, 성공 확률이 이것밖에 안 돼요. 벌써 구멍 숭숭숭숭 뚫렸죠. 이미 배터리는 끝났어요. 배터리 제재는 무의미합니다. 이미 미국 내부에서 반도체 제재도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태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미국 기업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엔비디아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또 새 법 만든다고 중국 제재하는 새 법 만든다고 만들어라. 나는 그럼 그 법에 맞춰서 새로운 GPU 만들어갖고 중국에 팔 거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갔을 때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만찬자리 참석하려고 표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버리고 살 수 없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를 미국으로 다 귀환시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반도체 만들어 갖고 경쟁력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써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데요. 그 미국에서 써줄까요? 그러면? 쓰면 한국 거 써줄까요? 다 노입니다. 노. 이거 울면 계좌 먹기로 외교적 비용으로 미국에 공장 지어줬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리고 지금 물려 있어요. 돈도 못 받고 있고. IRA 지원금 우리나라 한국은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공산이 크다는 것을 지금 결론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장은 짓기 시작했고 돈은 물려 있고 이 정부가 외교적으로 막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디로 다 돌아올까요?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덮어 쓰는 거죠. 미국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 한국의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 매출액이 50% 이상 떨어졌어요. 중국이 잘 팔고 있었는데 중국이 니네 미국 편이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서 우리가 니네 거 사겠어. 이러고 자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만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여태껏 수비였는데 이제 공격으로 나섰어요. 요소수는 그 중에 처음입니다. 처음 공격에 나섰어요. 요소수는 분명하게 한국을 타깃으로 한 거예요. 여태껏 중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라는 태도였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요소수가 첫 번째 공격이고요. 더 심각한 공격은 줄줄이 있습니다. 당장 흑연 같은 거 공격하면 대한민국은 요소수는 상대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돼요. 그 왜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시비를 거냐고요.
현실적으로 방법 3개 중에서 싸워서 이겨요. 싸웠으면 이겨야죠. 이길 방법을 전혀 안 만들잖아요. 이기려고 했다면 강물자원 다변화시켜서 중국이 뭐라고 해도 그래 니네 해. 우리 다른 데서 하면 되지 뭐. 우리 자체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요소수가 하나도 안 만들고 준비 안 해놓았어요. 그리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미친 거죠. 돈키호테예요. 그럼 공생을 하든지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생의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안 찾아요. 내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초능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만 대선 역시 중요하고요. 이후에도 지평부 선거가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재 다음에 빠그라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금융전쟁, 에너지전쟁, 식량경제, 물리저충도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다 구멍이에요. 세계 제일 허술한 금융시장이 제일 위험한 금융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투기자본들이 하루아침에 밀물듯이 들어왔다 밀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어요. IMF 이후에도 별로 고치지 않았어요. 금융전쟁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이 일빠따입니다. 일빠따로 쓰러져요. 중국 겹겹이 그럴 수 없는 장치를 해놨어요. 에너지 전쟁?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 해협을 군함으로 탁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어디서 에너지 가져오나요? 미국에서? 식량 다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분석 틀은 식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주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식민체제와 식민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식민체제는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 못해 완전히 청산 못했어요. 정치적인 독립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복판에는 외국의 군대가 머무르고 있고요. 그 군대가 우리의 국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사회과학적 용어로는 신식민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식민지예요. 지구상에 거의 없는 국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분단되어 있어요. 이 분단은 하시라도 내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으로 될 수 있는 것, 이건 분단 체제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늘 위기의식을 도사리고 있는 그 공포감에 쩔어 있는 일부 집단의 식민성이 그들을 위협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식민의식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는 식민의식이 있어요. 미국이 80%가 좋다. 아니 바이든이 이렇게 대한민국한테 못쓸 짓을 하는데 아직도 미국이 좋다고 80%예요. 삼성반도체 SK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LG 배터리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야 니네들 중국한테 25% 이상 지분하시면은 우리나라 못 팔아? 니네들 그 중국 자원 하나라도 쓰면 우리나라 못 팔아? 이런 깡패 짓을 하는데도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말 하면 어떤 일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건 법이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는 대안을 마련하겠어. 이것만 해요. 전형적인 식민의식입니다.
그 식민의식의 가장 전형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언론인들이에요. 식민의식은 두 가지예요. 제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주의가 있고요. 비식민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성이 있어요. 우리 식민성이 굉장히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이 신식민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힘을 상실해 나가고 흔들리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완전한 근대를 완전히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중국이라는 새로운 나쁜 놈이 나타났다. 저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돼. 이러면서 한미일이 다시 삼각 군사동맹으로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해야 돼. 싸우려면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식민지의 노예들이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요 이야기만 하고 일단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와의 교통로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 구불구불한 대만 해협을 거쳐서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중동으로 해서 가는 길, 그 다음에 하늘길.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의 섬입니다. 섬. 근대 이전에도 섬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극복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땅덩어리에 갇혀 살았고요. 그게 이제 극복이 되었는데 우리는 분단이 됨으로써 하나의 섬나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섬나라로 같이 살고 있는 동안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열리고 있어요. 중국은 옛날 운하를 놓던 것처럼 바둑판처럼 지금 고속철을 깔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까지 이 횡단철도를 꺼서 모스크바 베를린으로 가는 것까지 이걸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이 북극이 녹아요. 그래서 이 루트가 열립니다. 유럽까지 가는. 여름에는 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들이 일로 다닐 수 있게 돼요. 전혀 새로운 대륙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섬에서 갇혀서 싸우자 이러고 있어요. 중국과도 싸우고 러시아과도 싸우고 북한하고도 싸우고 군사훈련이나 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이 세계를 통하는 길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만 잘하면 여기에 엄청난 평화체제가 역사상 이루어지지 못했던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고 연안 박지원이 꿈꾸었던 걸어서 대륙을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식민성에 갇혀있는 어떤 집단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다시 분단의 세계로 다시 1970년대로 싸우는 시절로 가자고 외치고 지금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풍은 당연하죠. 북한의 위협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잘 안 통해요. 하도 많이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중국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언론사 모니터링을 세계 각국도 하지만 한국도 매일 해요. 매일 보면 매일 국민들을 세뇌시킵니다. 중국 나쁜 국가야. 말도 안 되는 걸로 세계에서 세뇌시켜. 인터넷에서 누가 끌적거려 놓은 글로 넣고 중국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런 거 해요. 그걸 쓸데없는 싸움 붙입니다. 한복이 중국 거라고 했어. 중국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또 중국 거면 어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쓸데없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동북공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가 동북공정으로 마치 역사의 운명을 건 것처럼 난리를 쳤죠. 아니 고구려의 역사가 한국 거고 중국 거고 그게 뭐 그렇게 지금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누군가 기획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국 감정을 조장하려고. 그래서 무슨 결론이 났습니까? 그래서 뭐가 변했습니까? 역사는 그냥 역사가들한테 맡겨주면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막 감정을 내서 싸우자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국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게 내두면 안 돼요. 그럼 나라가 골로 갑니다. 망합니다. 중국이 좋은 국가다? 아니요. 중국이 어떻게 좋은 국가가 있어요? 모든 국가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뭘 해결하려고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대하는 그게 문제죠. 미국인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국을 왜 우리가 나쁜 국가로 지금 보면 안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로 몰아가서 중국인은 나쁘고 뭐 조선족은 무슨 쓰레기 취급하고 그런 인종주의에 휘말려 갖고 싸우면 안 되냐 하면 지금 중국이 내세우는 외교 원칙이 이런 거예요. 대화하자. 동맹 같은 거 맺어서 싸우지 말고 파트너로 서로 필요한 이해해서 합치자. 네가 이기고 뺏지 말고 타협을 봐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거 우리하고 지금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자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지난 30년 동안 잘해왔어요. 근데 느닷없이 식민성에 물들어 있는 한 정부가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을 나쁜 놈으로 규정 지으면서 지금 중국과 갈라서니 어쩌니 저쩌니 나쁜 국가니 무슨 대만 문제가 우리 거니 대만 문제가 우리 거라고 할 여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극심하게 정치적 정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도 극우 정권이 잡았고요. 아르헨티나도 극우 정권이 잡았어요. 반면에 극우 정권이 잡았다가 또 좌파 정권이 잡은 것도 있어요.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들이 그렇습니다. 극단 정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지구의 판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요. 미국이 단일 패권으로 세계를 질서를 잡고 있었는데 그 질서가 흔들리고 붕괴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젠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의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떤 길을 찾을 것이냐? 우리한테 이로운 길. 미국한테 이로운 길 말고요. 이로운 길 뭘까요? 첫 번째로는 평화해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뭘 중요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섬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극복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순식간에 등장한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분단 체제 때문이에요. 이거 없애야 돼요. 통일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지역을 유럽처럼 평화지대를 일단 만들면 돼요. 통일 안 해도 돼요. 전쟁 안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면 됩니다. 중국도 동의하고 있고 러시아도 동의하고 있어요. 북한도 내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게 싫은 나라가 어디일까? 미국, 한국, 중국이에요. 한국은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민주 시민의 꿈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 민주주의 이거는 외부의 환경이 바뀌면 특히나 이 분단 체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굉장히 열악해요. 미국이 지금 한번 꼼쳐라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잖아요. 옛날처럼 뭐 누굴 대통령으로 시켜라 이런 사주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한테 이래 하니까 달려가잖아요. 이걸 빨리 넘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답은 평화체제입니다. 평화체제를 빨리 구축해야 돼요. 그래야 국내적 민주주의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그 미국 기업은 보면 이제 중국이랑 이게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기업은 어차피 이윤 창출이 목적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을 이제 포기하고 있는 특히나 대기업들 예. 이게 윤 정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뒤로 열심히 영업을 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재라든지 팔아먹고 이럴 게 많이 줄어서 그런 건지 실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미국 기업처럼 공개적으로 정부에게 대들거나 공개적으로 중국과 뭘 하지 못할까? 이른바 대기업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약점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정말로 속으로 욕할걸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목걸이 끼워갖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법 리스크가 딱 잡혀 있어서 여지껏 한국 재벌들이 크면서 성장한 과정이 결코 썩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 검찰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는 예를 들면 미국이 그런 일을 하면 미국의 우리가 뭐 테슬라하고 한국의 삼성하고 사바사바해서 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한국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하면 중국의 기업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뭘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두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것 같고요. 기업의 이익을 봐서는 기업주들은 지금 미칠 지경이죠. 심지어는 이제 최태원 회장은 공개적으로 중국 등재서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사법 리스크는 항상 존재했지만 그 현재 그 한국 사회의 그 보수 언론들도 어차피 재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사법 권력에서도 재벌이 많이 이렇게 좀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요? 윤석열이가 다 잡고 있나요?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 자체가 폭력적이 아닐 때는 검찰 권력이 힘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검찰 권력이 자기들이 폭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일종의 착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본이 완벽하게 사법부든 검찰 권한이든 장악한 걸로 보여졌는데
사실은 검찰들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압도적으로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재벌들이 이렇게 매번 끌려다닐 게 박정희 정권 빼고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군인들이 총을 들이대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치고, 이제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그냥 법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 내니까 누구든 겁나겠죠. 그런 리스크 때문에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에 반하는 무엇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뒤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중앙일보도 그렇고 저는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적 보수주의와 안보적 보수주의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뺐나 보다. 하여튼 중앙일보에도 목소리는 많이 달라졌어요. 중앙일보에서는 중국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로 홍석현 씨부터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하경 주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은 그게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묘한 게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미국이 이걸 좀 쳐주면 우리에게 시간을 좀 벌 것 같다라는 좀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반도체 전무하고 토론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신념이 강해요. 중국이 반도체를 이렇게 급격하게 따라오니까 미국이 좀 때려주면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상하리만큼 중국을 좀 얕잡아 봐요. 반도체 그렇게 빨리 따라올 리 없어. 배터리 그렇게 빨리 따라올 리 없어. OLED 그렇게 따라올 수 없어. 계속 실제 기업의 실무진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무역 역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이게 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리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하고 있고, 그 민주주의 국가처럼 뭐 선거서부터 모든 게 다 이렇게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경제는 철저하게 또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클 것 같은데, 그거가 사실은 어떤가요? 직접 그 가서 공부하시고 규제해 보시고 그러면은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국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언론들이 떠드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교조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기업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특파원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진짜 대표적으로 뭐 아까 처음에 시작하듯 중국 지금 디플레이션이야 뭐 이런 소리 하는 것들로 미국 언론에서 나온 걸 그대로 받아 써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 지금 나빠진 지 2달 됐는데 그거 갖고 지금 그런 무슨 디플레이션이 2달 보고 결정한 디플레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그 바탕에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연구나 인지나 이해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지식인들 속에서도 그런 일을 스스럼없이 그렇게 정의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의 중국에 대한 무지거든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싫어, 중국의 시스템이 나빠, 이렇게 도덕적인 평가를 하기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저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시장주의와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공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해답풀이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해답을 풀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나쁜 공산주의가 중국을 지배해서 중국이 그
매해 엄청난 인구가 굶어 죽던 중국이 지금 G2까지 올라오고 세계 GDP 18%로 올라온 걸 뭐로 설명할 거냐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자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중국 공산당이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을, 중국의 국민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까지 성장시켰을까? 그거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산당은 나빠 하던 그런 공산당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무슨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냐면 그 일종의 관료제예요. 토론식 관료제예요. 일단 중국 국민의 한 7%가 공산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원인 규모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 달에 1,000원 내면 진성당원이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회비도 또 내야 돼요. 당원이 되고. 그리고 모든 기업, 공공기관에 다 공산당 조직이 똑같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서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두 조직이 동시에 각각의 일을 하는과 동시에 또 같은 문제를 토론해서 결정해요. 당과 이른바 당과 행정 조직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민주집중제라고 중국에서 부르는데 그 시스템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행정부는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고 언론은 그걸 감시하는 이렇게 이른바 상권 분립으로 움직이잖아요. 중국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여기 언론 담당하는 분, 여기 이제 실제 행정 담당하는 분, 공산당원 이렇게 모여서 우리 밥 먹고 나서 우리 뭐 할래? 이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국수 먹으러 가자.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을 집행하는 거는 이 중에 누구라도 어기면 굉장히 질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은 이렇게 집행되고 나면 그걸 너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비판하잖아요. 중국의 언론은 반대로 이렇게 집행되면 이걸 국민들한테 설득시키는 역할이 제 첫 번째 역할인 거예요. 굉장히 시스템이 다르죠. 근데 이제 여지껏 이론으로는 그런 권위주의 체제, 민주집중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을 보면 성공할 수도 있겠는걸?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독재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중국은 시진핑 독재라고 부르면 안 돼요. 독재라고 하면 우리 개념의 독재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시진핑 혹시 자식이 몇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른바 독재자들이 하는 걸 전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북한 같으면 그 김주행가 하는 친구가 나타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잖아요. 중국은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누구 아들이든. 왜? 그렇게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석이 된다는 것은 맨 밑바닥에서 온갖 경험을 다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공산당원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의 예를만 보더라도 그 양반은 저 섬서성 오지에 가서 성공한 경험을 보여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로 와서 상해에서 광주에서 성공한 경험을 보여준 다음에 그 상무위원회 올라가는 거고 그런 관료제와 유사한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돌아가요. 제가 이번에 상무위원급들을 한 2명 만나봤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고위직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회의를 하면 한 반나절 해요. 이제 하면 정말 54개 주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발언을 하면 저게 말이 돼? 이런 짜증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안 뜹니다. 상무위원이면 중국에서 서열 25위 내에 드는 사람이에요. 안 떠요. 안 뜨고 다 지키고 다 대답하고 다
다 설명하고 그러는 자세, 그 정도 돼야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하루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나타나는 거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이제 그런 중국적 특수성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정책도 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중국 내년도 경제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열리고 있거든요. 안 열린 이유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며칠 날 딱 정해서 회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난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년 전체 경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회의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토의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중국이 어떤 일에 대한 회의 결과를 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일이 집행하는 거 보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이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정이 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딴소리 한다? 그럼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은 저것들이 무슨 대중을 탄압하는 것 같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뻔히 우리 다 라면 먹으러 가기로 결정했잖아. 안에서 열심히 토론해서 최전 근데 나가서 수제비 안 먹고 라면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언론은 수제비 안 먹고 라면 먹었어야지 이게 하는 게 역할이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오래 끌고 가면 정권한테 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도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해결을 아무도 안 해요. 부동산 문제 건드렸다고 그 정권은 날아가는 거. 대한민국에서도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부동산 건드리가 날아간 거고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때문에 날아간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계속 경기 부양해주면 돼요. 정부는 그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헝다나 뭐 이런 회사한테 그냥 돌아오는 거 연계만 시켜줘 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텀으로 봤을 때 이건 지금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중국 전체가 문제가 생각된다고 때문에 지금 좀 삐그덕거리더라도 몇 개 망하더라도 심지어 은행 한두 개들 쳐내더라도 지금 고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시스템이. 제가 70년대 중반에 그 중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셨습니다. 아마 그걸 뒤돌아보아서 시기를 따져봤을 때 유신 정권 때 통일지체 국민회의가 세워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서 그때 국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국사 공부를 새로 해라. 앞으로 중국과 인도를 공부해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교 들어서 국사 공부를 새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토대 하에서 지금 이 문제점에는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현 정부나 아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 체제를 변화해 갈 수 있겠는가. 그 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과연 이제 시민이나 일제 시민 한 명이나 이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럼 또 다시 뭐 촛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저희 의견입니다. 이제는 뭐 분석이 아니라 의견인데 역량이 부족할 때는 예를 넘버 3라는 영화 보면 그 조폭들이 싸움할 때 약한 조폭은 상대방한테 한 놈만 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굉장히 핵심적인 거 하나를 건드려서 그걸로 파생 효과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타당한 전술적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은
이 문제를 어느 고리에서부터 풀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페미니즘도 중요하고 인권 문제도 중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도 중요하고 참고로 말씀드린 저 인권연대회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남북 문제를 안정화시키지 않고서 우리나라의 국내적 민주는 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것 이거에 우리가 온 힘을 다 절대적으로 쏟아서 이 큰 틀을 만들고 나서 그걸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우리의 근대를 완성하고 나서 현대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불완전한 근대도 완성하지 못한 채 너무 빨리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서 현대로 넘어왔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의 실패도 그런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자. 우리의 남은 힘들을. 그래서 그 힘을 저는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하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통일담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건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혹이다. 왜냐하면 이 평화체제를 분단체제를 고착하는데 누가 뭐래도 미국이 가장 큰 중요한 모순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걸 어떤 형태로든 정리할 수 있는 힘들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들어서 평화체제를 이 한반도에 구축하는 일에 모든 힘을 집중을 해야 될 때다. 거기에서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나서 통일을 해서 국가가 굉장히 새롭게 탄생을 했듯이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굳이 통일의 방식이 아니어도 방식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평화체제를 구축을 해야만 내부적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놈만 패야 될 시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